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소설 동안 위기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45년 봄에도 행촌리에 살구꽃이 피고 꽈리 오랑캐 자운형이 피었을까? 45년 해방되던 해입니다. 그럴 여건만 괜히 안 피고 말았을 것 같다. 꽃은 피지 않을 리가 없겠죠. 바로 암시랍니다. 뭐를? 이 비극적인 사랑의 종말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피어나기 전에 만득이와 곱단이 연애도 끝나고 말았을까? 만학이었던 감득이는 읍내의 4년 중학교를 졸업하자 징병으로 끌려나갔다. 이제 일제시대 군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며칠의 여윤이 있었고 양가 두 집이죠. 만약에 곱단이 집에서는 혼례를 치르려고 했다. 연을 못 걸어본 총각도 시 후손이라도 남기려고 서둘러 혼차를 구해 혼사를 치르는 일이 흔한 때였다. 더구나 만득이는 외아들이었고 사주단자는 결혼의 징표로서 이제 남자의 사주를 적어서 그 여자 집에 보내는 것. 결혼을 하겠다고 양가에서 이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면서 이제 최초로 오가는 그런 징표물이 될 것입니다. 건네지 않았어도 연애 건다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각식감이 있었다. 곱단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한사콘사 치르기를 거부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징병으로 끌려가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는 곱단이를 과부 만들기 싫어서 바로 여기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만들기에 깊은 사랑의 마음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그건 그의 사랑법이었을 것이다. 남들이 다 안 알아줘도 곱단이한테만은 그의 사랑법을 이해시키려고 잔설이 남아있는 잉여적 표현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잉여, 그러니까 불필요한 표현이죠. 아직 남아있는 눈이 아직 남아있는,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으스름 달빛을 새벽 따위 올 때까지 곱단이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곱단이가 그의 제안에 마음으로부터 승복했는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끌려다니질 않고 어디 방앗간 같은 데서 밤을 지냈다고 해도 만드기 손길이 곱단이 젖가슴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는 걸 곱단이 부모도 마을 사람도 믿었다. 그래서 젖가슴도 범했다. 범하지 못하였다. 바로 정신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방앗간이라는 것은 남녀가 흔히 불륜의 관계를 나누는 이런 통속적 사랑의 이런 장소지만 설령 그런 곳에 있었더라 할지라도 그 둘이 정신적 사랑의 이런 순수한 모습을 깨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서술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다. 순결한 시대였는지 바보 같은 시대였는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존중한 법도라는 건 그런 거였다. 서술자가 개입을 하면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는 한사콘사 치르기를 거듭했다. 그건 그의 사랑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작가가 주인공인 만드기 심리를 밖에서 추리만 해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드기네 대문에 일본 기대와 군인의 집, 군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집이라는 깃발이 만장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이를 슬퍼해서 쓰는 글이고 나중에 상여가 나갈 때 함께 나가는 글이죠. 슬퍼하는 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체적인 불길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 됩니다. 그 집 사랑에서 며칠씩 술판이 벌어져도 밀주단속, 이제 식량이 부족하던 때니까 집에서 술 담는 걸 단속하던 때입니다. 이것은 시대 배경을 엿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까지 열흘 눈 깜빡할 새가 지나가 만등이 마침내 군대 가게 되었다. 꼭 살아 들어올 테 기다리라고 곱단이를 설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곱단이가 딴 데 시집갈 아이도 아니거니와 식구들 역시 딴 데 시집보낼 엄두라낼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설득에 그래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그럴 것이면 왜 혼사를 치르고 나서 떠나면 안 되냐는 곱단이 지당한 아주 당연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곱단이는 당연히 결혼하고 군대 가라고 얘기를 했겠죠. 곱단이는 이름처럼 마음씨도 비단결 같은 처녀인지 관용적 표현, 흔히 쓰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고울 때 비단결 같다. 처녀였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걸 굽힐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모든 건 예의하는 자기 그래도 소신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곱단이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이스러워서 불길해서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가 죽을 곳입니다. 전쟁터겠죠. 전쟁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곱단이를 과부 안 만들려는 그의 깊은 속마음, 이것이 혼사를 거부한 본질적인 이유가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간 대견 여기는 게 아니었다. 만드기와 곱단이는 요새 말로 하면 흔히 하면 마을의 마스코트입니다. 이렇게 행운을 갖다주는 이런 마을의 상징물이라고나 할까. 둘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재앙이라도 내릴 것처럼 지켜주고 싶어 했고 만드기 처사 그런 행동은 소박한 인심에도 거슬리지 않는 최선의 것이었다 해서 결국 둘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드기가 일본군에 끌려가게 됩니다. 만드기가 떠난 후 이때 징병이죠. 징병으로 떠난 후 마을
청년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 결국 다 끌려갔다는 얘기죠. 징병이나 징용은 징병 군인으로 끌려간 거고, 징용은 그 군대에서 노무자입니다. 일하는 뭐 군사기지 건설하고 이런 데로 끌려간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징병, 나이가 좀 많은 사람 징용을 갖겠죠. 끌려가 마을의 남자라고는 중늙은이 이상만 남게 되었다. 곱단이 오빠들도 도시로 나가 공장에 취직한 셋째 오빠와 부모님을 모시는 큰 오빠 빼고 두 오빠가 징용으로 나가 아들 부잣집이 허룩해졌다. 텅 비게 되었다. 줄어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장정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양식 공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극악해져. 풍요하던 마을도 앞으로 넘길 보릿고개입니다. 이 춘궁기죠. 그래서 겨울에 가을에 추수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먹고 그 다음에 봄이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보리가 수확하는 5, 6월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 기간은 먹을 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춘궁기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다. 굳은 날이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 부침개 해먹죠. 비 오는 날 부침질만 해도 서로 나누느라 한 채 반이 소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쿠리 같은데 이렇게 부침개 붙여서 얹혀놓는 거 얘기합니다. 부처했던 인심도 이때는 훈훈했다는 뜻이겠죠. 스스로 근가기 시작했다. 흉흉해질 무렵이었다. 아주 나쁜 소식이 전염병입니다. 장티푸스입니다. 전염병보다 더 흉흉하고 걷잡을 수 없이 동네를 휩쓸었다. 전하도 여자 정신대에 대해서 아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본토나 남양군도에 가서 일하고 싶은 처녀들은 지원하면 보내지고 나중에 집에 송금도 할 수 있다는 면사무소의 공문죠. 공식적인 문서인데 이건 거짓말이죠. 이 가먼이설입니다. 거짓으로 하는 얘기인데 한 바퀴 돈이었지만 그럴 생각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고 이게 다 가먼이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설마 돈벌이를 강제로 보내리라고는 아무도 짐작을 못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은 그런 것이 아니어서 요런 거지요. 일본이 속인 그런 말이 아니어서 몇 사람씩 배당을 받은 면사무소 노무과 서기들과 순사들이 관연한 딸 가진 집을 위협도 하고 다짜고짜 끌어내는 일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어서 위협도 하거나 다짜고짜 끌어내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던 이제 강제로 정신대를 뽑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관연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정년기의 뜻이고 두 번째는 혼기를 놓쳤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혼기를 놓치니까 노처녀도 관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관연은 결혼 정년기의 이 뜻이 될 것입니다. 설마 하는 사이에 더 나쁜 일이 있다. 그건 같은 면 내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소문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 동구 밖에 감춰놓은 곡식을 뒤지려 나타난 면석이가 순서를 보고 정신대를 뽑으러 온 줄 지레 짐작을 한 부모가 헛간 집더미 속에 딸을 숨겼다고 했고 공주를 독려하러 재촉하러 온 사람들은 날카로운 창이 달린 장대로 곡식을 숨겨두었음직한 만한 곳이면 닥치는 대로 찔러보는 게 상례였다. 흔히 있는 일이었다. 헛간의 찌까리로 창을 들이대는 것과 부모들이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른 건 동시였다. 창끝에 처녀의 살점이 묻어나왔다고 찔렸다는 얘기였죠. 창자가 꿰어나왔다고도 하고 그 자리에 죽었다고도 하고 피를 많이 흘려 달구지로 읍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도 했다 해서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일이 점점점 악화되는 설상가상의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점차 곱단에게 불리해지는 거죠. 아무튼 그 소문의 파문은 딸 가진 집을 밤낮 밤낮으로 가히 눌리게 했다. 두려움에 떨도록 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제 서술자의 논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화가 생략된 채 사건의 정황을 요약하고 앞으로 곱단이가 만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시집갈 수밖에 없는 인과성이나 필연성 혹은 소설의 개연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속도감이 아주 빠르게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런 위기가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왜 절정에 이릅니까? 바로 곱단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그러한 부분이 돼서 절정에 이르는 그 부분이다. 도시에서 군수공장에 다니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공장이죠. 다니는 곱단이 오빠가 종아리에 각반을 차고 각반이 이겁니다. 이 바지 펄럭이지 않도록 이렇게 차는 각반이죠. 일본식 군대 복장인데 아무래도 그쪽 계통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각반을 차고 징 달린 구두를 신은 중년 남자를 데리고 왔다. 신주주에 있는 중요한 공사판에서 측량기사로 있는 한번 장가 갔던 남자라고 했다. 이 비극성이 고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곱디고 온 곱단이가 이제는 제 취자리로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한 번 결혼했던 남자. 곱단이 부모로부터 흉흉한 소문을 듣고 급하게 구해온 곱단이 신랑감이었다. 첫 장가던 부인이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못 내치고 그래 이 남자 인물상에 아주 박정한 사람입니다. 박절한 사람이고 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또 재치자리로 시집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 장가를 든다는 그런 곱단이 고운 얼굴보다는 별로 크지 않은 엉덩이만 유심히 보면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연방 고개를 갸우뚱 탐탁치 않아 있다고 한다. 만족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람 결혼의 목적이 바로 후손의 생산에 있는 그러한 그죠 뭐 정사나 이런 게 다 메말라 버린 그런 사람에게 이제 걸린 겁니다. 그러나 워낙 그 총각의 씨가 마른 시대였다. 뭐 총각이 이제 드물었다는 뜻이겠죠. 전부 다 그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가서 그 늙은 신랑감에 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징용은 면제된다고 한다. 곱단이네는 그 고운 딸을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아주 빠르게 정광석화라고 합니다. 제치자리로 보내버렸다. 곱단이가 어떤 심정으로 혼사에 응했는지 알 길이 없다. 피를 보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획가닥한다. 이성을 잃는다고,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는가. 피 묻은 소문도 마찬가지였다 해서 곱단이가 이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필연성 혹은 개연성을 이렇게 부과하는 그 작가가 필연성과 개연성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곱단이네 식구뿐 아니라 마을 사람도 이성을 잃고 말았다. 만드기가 곱단이 연애를 어여뺏기고 스스로 증인이 된 마을 어른들도 곱단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일본군에게 내주지 않는 일, 일본군에게 내준다. 이게 이제 위안부겠죠. 위안부로 보내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더구나 곱단이 어머니는 피가 무서워 당모가지 하나 못 비티는 착하디 착한 유인이었다. 그 피 묻은 소문에 살이 떨려 우두망찰했다. 혼을 잃었다. 정신을 잃고 있었다. 혼비백산이라고 했죠. 혼이 날아갔다. 그래서 우두망찰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곱단이는 만드기와 연약을 저버리고 딴 데로 시집을 가느니 죽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도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을 만큼 모질지는 못했다. 그래서 결국 결혼했다는 역시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헤어질 수밖에 없는지 개연성입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넋을 놓아버리는 게 고작이었을 것이다. 혼사를 치르고 사흘 만에 신랑을 따라 집을 나르는 곱단이는 사자, 죽은 사람을 꽃 분단장, 분을 화장해 놓은 것처럼 섬뜩하니 표정이라고는 없었다. 여기서 곱단이 겉모습을 어떻게 그냥 보여줍니다. 뭐라고 보여주었습니까? 사자, 죽은 이를 분단장해 놓은 것처럼 섬뜩하고 표정은 없었다. 그래서 곱단이는 몹시 비통하고 슬펐다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심리를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적 이런 상황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멀고 먼 신의주로 시집가 첫 근친도 오기 전에 해방이 되었다. 근친이라는 것은 시집간 딸이 친정에 인사하러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의주로 갔다가 행촌리로 곱단이가 인사하러 오기도 전에 해방이 되었다. 그녀는 19에 떠난 지붕노란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이제 분단이 됐죠. 그래서 분단의 비극이라는 이중의 희생자가 된 겁니다. 우리 고장은 아슬아슬하게 38이남이 되어 북조선의 신의주와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만드기는 살아 돌아왔다. 그에 본 만드기는 같은 행촌리 처녀인 순애와 혼사를 치렀고 순애는 투덕투덕 복있게 생긴 처녀였지만 곱단이에겐 될 것도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아름다움이나 이제 외모를 얘기했겠죠. 결혼날 마을 풍속대로 신랑을 달았는데 매달았다는 뜻입니다. 매달아서 발바닥을 때리는 거죠. 군대나 징용 갔다가 심성이 거칠 대로 거치던 청년들이 어찌나 호되게 발바닥을 때렸는지 만드기가 엉엉 울었다 한다. 만드기 또한 군대에서 고초를 겪었는데 고생이죠. 그까지 장난삼아 치는 매를 못 견디어 울었을까 울고 싶어 실컷 울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드기의 일거수일투족입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를 곱단이와 연관지어 생각하고 싶은 게 아직도 두 사람의 어픈 사연을 못 잊지 않은 마을 사람들의 심정이었으니 그리로 시집간 순애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이다. 항상 누가 이 곱단이가 이제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었겠죠.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금실 부부간의 정입니다. 두터운 정을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서울로 세관을 했다. 분가에 나갔다. 외아들이었지만 서울 누나가 동생 일자를 구해놓고 데려갔다. 6.25를 마친 동란 후 6.25 전쟁 후 38선 대신 그어진 휴정선 행촌리를 휴전선 이북당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동안 만나진 못했어도 귀향길에 만드기와 순애하고 곧잘 산다는 소식은 들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 못 들었다. 6.25 때 죽지 않았으면 같은 서울 아름이 어디에 살고 있겠거니 문득문득 생각이 남는 것도 잠시 만드기는 내 기억 속에 사라져버렸다. 서울에 산다는 것이 촌수 닿는 친척도 결혼 천척장이나 부고 누가 죽었다는 부음을 받아야지 마지못해 챙길 정도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어디와 행촌리와는 대비되는 이런 서울 삶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네요. 마지못해 챙길 정도로 이해관계가 닿지 않는 인간관계는 지딱지딱 금방 금세금세 잊을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가 완전히 액자가 종결이 되고 이제 그 가장 최근에 그 최근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로 액자 밖으로 사실상은 소설이 나오면서 전체 소설이 종결합니다. 그래서 액자 안은 비극적 사랑이 종결이 되겠지만 액자 밖에서는 그를 토대로 새로운 결론을 작가는 이끌어내게 됩니다. 만드기를 서울에서 다시 만난 지는 10년도 채 안 된다. 이제 그 구체적 현실에 근접해 들어와 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까지 생존해 계시던 삼촌이 고향 군민회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간 자리에서였다. 이게 지금 이제 북한 땅이 됐다고 행촌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실향민이 된 겁니다. 그 분단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된 거죠. 실향민들이 그 마음을 달래는 향수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자리가 흔히 그렇듯이 노인네들 천지였다. 매년 열리는 군민회라지만 삼촌처럼 처음 간 분은 서로 알아보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알아보는 걸 도와주려는 주최 측 배려로 면 단위로 자리를 잡고 다시 리 단위로 무리를 만들었다. 행촌리 사람 출신은 나하고 삼촌하고 남 모르는 노부부 4사람밖에 없다. 남 모르는 노부부가 이 만드기 부부입니다. 그렇죠. 이듬해 돌아가신 삼촌은 그때도 이미 80 가까운 연세여서 고향 흠냄새 대신 사람 채취라도 맡아보고 싶은 마음에 느닷없이 군민의 나들이를 하고 싶어 한 것 같다 해서 이 군민의 나들이가 이제 만드기 부부를 다시 만나는 재회의 계기가 되죠.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안 하던 짓,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고향 쪽으로 두고 죽는다는 수구초심, 본능적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자손들은 가벼운 망령 정도로 취급했다. 오죽하면 내가 모시고 갔게 되었을까. 행촌리 노신사도 삼촌을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냥 어른 대접으로 행촌리 살던 아무개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 못 알아들었다. 이제 장만득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나에게 명함 중에 인사를 청하지 않았으면 아마 끝까지 못 알아보았을 것이다. 무슨 전업사 대표 장만득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액자 밖에서 출연했죠. 명함 보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이름이 귀에 익어 다시 한번 쳐다보았으니 젊은 날에 그가 어디 숨어있다 고개를 내민 듯 분명하게 떠올랐다. 몸짓도 별로 불지 않았고 얼굴도 잘 늙지 않은 동안 어린 시절의 얼굴 그대로였다. 나하고 그는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그는 곱단이 것이었으므로 그 당시 우리 또래들은 다들 그를 소닥 보듯이 하는 것, 경원시 한다는 거죠. 이제 거리를 딱 둔다는 겁니다. 뭐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런 걸 떠나서 거리를 두는 것을 예절로 알았다. 그건 장만득 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는 워낙 마을에서 유명했지만 마을 사람 모두의 사랑을 받았죠. 유명 인사가 팬을 알아보리란 보란 법은 없다. 이제 팬이 자기 자신이죠. 나는 그에게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말하고 나서 쑥스럽게 웃었다. 이제 인사치레로 그대로십니다라고 말하고 웃었다. 한참 못 알아본 주제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순애를 떠올리는 건 더욱 불가능했다. 유복하고 잘 산다는 거죠. 풍족해 보이고 금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 보이는 노부부 중 한쪽이 순애인지도 자신이 없었다. 오히려 순애 쪽에서 나에게 아는 척을 하며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해줘서 순애련이 했다. 나는 학교 다닌답시고 학교도 안 다니는 집에서 바느질이나 배우는 나보다 나이 많은 애들하고 사귄 적은 없었다. 이제 이쪽 부부가 더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만드기하고 순애는 보기 좋은 부부였다. 헤어지기 섭섭하여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뜻밖의 순화가 자주 전화를 해서 이후 사건이 계속 진전되는 계기입니다. 점심도 같이 먹어 쇼핑도 같이 하는 교분이 이어졌다. 그 여자는 장만드 씨가 아직도 곱다니를 못 잊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소연했다.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순애 얘기 핵심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이게 따옴표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인용입니다. 그리고 이 간접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간접화법 내에서 이 서술자는 순애 얘기를 그대로 전부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화법이지만 오히려 직접화법처럼 순애의 넋두리를 어떻게 서술자가 간추려서 핵심되는 부분만 이렇게 간추려서 전달함으로써 현장감과 생동감을 오히려 더 높이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화법이지만은 직접 화법보다 더 높은 현장과 생동감을 준다. 왜? 필요한 이야기만 간추려서 마치 순애의 이야기를 독자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듣는 듯한 표현 효과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전부 다 순애의 얘기고 핵심은 장만드기가 곱다니를 못 잊는다. 이것이 될 것입니다. 아님 다들 나더러 팔자 좋다고 하지만 나 같은 빚 좋은 게 살고 겉만 번지르르 하지만 내실은 없다는 뜻이죠. 흔히 외화내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화내빈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아우님이니까 얘기야. 딴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만 이상한 사람 되지 누가 내 속을 알겠소. 돈 잘 벌고 생전 외도 바람 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다른 그 바람을 피는 겁니다. 바람 피는 거. 남자가 다른 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도 모르고 애한테 잘하고 나한테 죄 지은 것 없이 죽는 신용도 하라면 하는 남편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나처럼 지독한 씨앗, 첩입니다. 첩을 그 첩이 우리말입니다. 씨앗을 보고 사는 년은 없을 것이 진짜 첩은 아닐 것입니다. 이 첩이 누구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잊지 않는 곱단이겠죠. 곱단이 아니게 내 남편한테 찰싹 붙어 있다는 것을 번연히 분명히 알면서도 머리채를 잡을 수 있나. 그러니까 실제 첩이라면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잡고 혼내주거나 망신을 줄 수가 있나. 그 미칠 노릇이라고. 그래도 내가 아우님을 만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억울한 사정을 누구에게 말이나 하시. 그 사연을 모르면 누구도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 양감 지금도 그녀한테 연애 편지를 쓴다니까요. 설마라고 나도 처음엔 설마했지. 이제 이 부분에서 쓴다니까요. 그러면은 저기 작가가 이제 개입했겠죠. 설마 그랬을라고요. 근데 그건 다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설마라고 나도 처음엔 설마했지. 저도 쑥스러운지 시를 쓴다고 합니다. 내가 몰래 훔쳐봤더니 뭐 그대 어깨에 살구꽃 내리나 아니면 살구꽃은 해마다 피는데 우리 집은 한 번 가고 아니 오시나 이따위가 연애편지지. 그래 시란 말이요. 그렇죠. 연애편지 시를 핑계해서 연애편지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작년 중국 여행을 갔을 적에도 얼마나 내오장 그 속입니다. 뭐 심장, 폐장, 뭐 비장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냥 여기서 속마음 내 속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속 모르고 따라간 나도 배알 창자입니다. 창자 그 속 빠진 그 창자 빠진 년이지만은 비속어죠. 백두산 구경하고 나서 단동인가 어디서 배 타고 북한 가까이 가보는 암록산 유람선 관광이라는 걸 했는데 정말 저쪽 북한탄 가까이 놀이 나온 아이까지 보이게 배가 가까이 가니까 나도 마음이 좀 이상해집니다. 뭐 이렇게 우리 민족이 느낀 이제 분단의 아픔이겠죠. 그냥 뱃놀이를 즐기는 건 중국 사람이고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는 건 다들 남한 사람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우리 영감 만들기 없죠. 벼랑간 그 배전에서 고개를 떨구고 소리내어 엉엉 울지 않겠소.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만들기한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정도가 지나치다. 왜? 곱단이 생각이다. 이런 뜻이겠죠. 머리가 하얀 늙은이가 온몸을 들먹이면서 분단의 아픔이라는 이제 표면상으로 이렇게 핑계를 댔지만 아이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보이는 땅이 신이주였어요. 곱단이랑 사는 데가 닿을 듯 닿지는 않으니까 미치겠는 거지 뭐. 당장 강으로 밀어 쳐넣고 싶더라고요. 이 적대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바로 만드기에 대해서. 헤엄쳐서 어서 그녀한테 가라고요. 그래서 그 곱단이한테 이제 질투심을 느끼고 만드기한테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뿐인 줄 알아요. 여기서 돈 잘 벌고 사업 잘하다 느닷없이 아이들 여기서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는 말이 있었다니까요. 지난해나 만드기나 하나 영어 한마디 못하는 주제에 이민을 가자는 속성이 뭐였겠어? 뻔하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북한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면서요.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갈성 싶어요. 가려면 혼자 가려고 가서 그년들에도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주저앉습디다 이제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아주 사랑이 극진한 양반이니까 그거 하나 믿고 새로운 세상 견딘 거죠. 그래서 전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됩니까? 바로 이제 만드기에 대한 누구의 그 순애의 일방적인 이런 평가. 무슨 평가입니까? 여전히 곱단위를 잊지 못하는 순애의 평가와 이 추측 부분을 여과 없이 이렇게 필요한 핵심 내용을 생동감 있게 작가가 골라내서 전하고 있습니다. 간추리면 대강 그런 이야기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곱단위와 만드기가 연애 걸던 시절을 아는 사람 아니면 도저히 먹혀들 거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여자의 레퍼토리는 이야기 종류는 몇 가지 에피소드 하소한 일상적인 사건 몇 개에 국한돼 있어 머물고 있었다. 아직도 만드기가 곱단이 생각만 한다는 증거를 더는 대지 못했고 나도 비슷한 얘기를 하도 여러 번 반복해 들으니까 넌더리가 나면서 아주 지긋지긋해지면서 그 여자보다는 장만득 씨가 불쌍해질 무렵 그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심리변화 봅니다. 처음에 어떻게 순애를 동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애를 동정하면서 장만득 씨를 어떻게 미워했겠죠. 장만득 씨를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 이젠 다시 어떻게 순애에 대해서 다시 비판적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장만득 씨가 오히려 너무 시달리고 산다. 장만득 씨에 대한 이런 동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정심이 있었겠죠. 까지가 이제 서술자의 심리 변화입니다. 근데 누가 순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만득 씨가 아내를 잃어버린 아내의 죽음을 상처라고 합니다. 아내가 죽은 것이다. 고혈압으로 몇 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쓰러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다는다. 이제 혈압이 얼마나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문상을 가서 초상시에 가서 위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그 여자의 영정사진, 이게 초상 때 쓰는 사진입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섬뜩해졌다. 요거 진짜 심리 변화의 계기로 작용합니다. 20대 후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영정사진이었다. 아주 젊은 영정사진을 놓았다는 거죠. 요새 연전사진도 너무 늙은 건 보기 싫다고 늙기 전에 찍어놓는다고는 하지만 칠순의 남편이 눈물을 떨구고 있는 앞에 20대의 사진은 너무했다. 20대의 사진을 그 영정으로 걸어놨다는 거죠. 자식들이 문상객의 눈치를 채고 이제 문상객들은 그 상갓집을 위로하고 온 그런 객들이죠. 문상객들의 눈치를 채고 어머니는 평소에도 나 죽거든 늙어 빠진 영정 쓰지 말라고 부탁하시더니 돌아가신 후 보니까 손수 마련의 영정이 있었다고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여자의 젊었을 적과 곱단이 젊었을 적을 비교하고 있었다. 비교할 것도 아니었다. 상상 속에서 곱단이는 더욱 젊고 아름다워졌고 그 여자는 젊다는 것 외에는 흔한 평범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제야 그 여자가 불쌍해졌다. 다시 순애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 저 여자는 일생 얼마나 지독한 연정, 사랑의 라이벌이죠. 곱단이, 그렇죠? 곱단이 누구 속에, 장만덕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 사랑의 연적과 더불어 산 것일까? 늙지도 금도 가지 않는 연적 누굽니까? 곱단이 젊어서 헤어졌기 때문에 늙지도 그리고 그 흠도 나지 않는 연적이란 얼마나 견덕이 어려운 적이었을까? 그 여자가 죽고 나서 만덕이를 따로 만날 일이 있을 리 없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맨 마지막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우연히 만난 거 장만덕이겠죠. 그가 상처 부인을 잃고 나서 2, 3년 엉뚱하게 정순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모임이었다. 뜻밖이었지만 생전에 그의 아내 순애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귀에 따갑게 주입된 선입관 뭡니까? 여전히 누구를 곱단이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선입관이 있었는지라. 그가 그 모임에 나타난 것도 곱단이하고 연결지어서 생각되는 걸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곱단이가 시집을 못 와서 이쪽으로 그쵸? 그 활동을 한다. 모임이 끝난 후 그가 보이지 않자 나는 마치 범인을 뒤쫓듯이 비판적인 겁니다. 그를 마치 범인 취급하고 있죠. 허겁지겁 행사장을 빠져나와 저마치 어깨를 축 늘어지고 걸어가는 그를 불러세웠다. 그리고 다짜고짜 따지듯이 그렇죠. 갑자기 따지듯이 역시 장만덕에 대한 반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따지듯이 재혼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말하고 앞으로 할 생각이 없다고 묻지도 않은 말까지 덧붙였다. 왜요? 이제 화자 얘기입니다. 역시 간접 합법식으로 필요한 것만 인용해놨습니다. 곱단이를 못 잊어서의 핵심이죠. 여긴 왜 왔어요? 정신대 한이 맺혔어요. 고작 한 여자 때문에. 정신대가 아니었다면 둘이 형운이 냈을 텐데 하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너 참 몹쓸 인간입니다. 반어법입니다. 그렇죠? 내 퍼붓는 말에 그는 대답 대신 앞장서면 근처 찻집으로 갔다. 좀 차분히 얘기를 하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그 나이 아직도 순수한 모습이 남아있는 노인을 난 마치 순애의 넋이, 순애의 홀령이 신 것처럼 여전히 순애가 비판적으로 봤던 것처럼 꼬부장한 마음으로 뒤틀어진 마음으로 비판적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나직 말했다.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왔다. 이제 소설의 전체 결론이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되면서 이 결론을 통해서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아픔이라는 이런 사회성 짙은 소설로 그 결론의 주제가 내려지게 됩니다. 소설의 결말입니다. 내가 곱단이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건 순전히 우리 집사람 순애가 지어낸 생각이에요. 난 지금 곱단이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집사람이 줄기차게 없던 일을 끄집어내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름도 잊었을 거예요. 내가 곱단이를 그리워했다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젊은 날에 대한 아련한 향수였죠. 그 지난 날에 이제 자신의 추억에 불과했지. 구체적인 곱단이에 대한 사랑 이런 감정은 사라졌다는 거겠죠. 아름다운 고향에서 보낸 젊은 날을 문득 그리워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유람선에서 온 것은 저게 정말 북한 땅. 남의 나라에서 바라보니 이렇게 가까운데 내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멀었을까? 서럽고 부끄러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복받친 거지. 신이 주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오게 된 것도 글쎄요. 내가 한 짓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좀 애매하지만 얼마 전 일본 잡지에서 정신대 문제를 했어.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 일본 사람이 생각을 읽고 분통이 터진 것과 관계가 있죠. 강제였다는 증거가 있느냐. 잡지 내용일 겁니다. 수적으로 한국에서 너무 부풀려 말한다. 이 침소봉대라고 하죠. 이 바늘을 봉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말한다. 이런 투였어요. 범죄의식이 전혀 없다군요. 이제 분노의 계기입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곱단이 얼굴은 생각나지 않지만 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곱단이가 딴 데 시집가면서 느꼈을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적 심정을요. 나는 정신대 할머니처럼 직접당한 사람들이 원한에다가 이게 정신대죠. 그걸 면한 사람 누굽니까? 이 곱단이처럼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한까지 보태고 싶었다. 모두 다 제국주의 폭력의 희생자다. 당한 사람이나 면한 사람이죠. 정신대에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제국주의적 폭력 간접적 피해자의 희생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면하긴 했지만 면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강도의 폭력이죠. 제국주의 폭력과 같은 얘기입니다. 두 개 같은 의미. 강도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이것은 이제 정신될 듯하게 될 겁니다. 얼떨결에 10층에서 뛰어내렸다. 이것은 강도의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역시 피해자가 됐다. 이 간접적 피해 곱단이와 같이 끌려가지 않았지만 자신의 그 삶이 일그러진 사람은 뛰어내려 죽었다고 강도는 죄가 없고 자살이 되나요?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사랑의 기쁨 향기로운 숨결을 질식시켜버리니 그 천인공로 하늘과 땅이 모두 분노할 범죄를 잊어버린다면 우린 사람도 아니죠 해서 바로 이러한 객관적 역사를 토대로 역사에 대한 그렇죠? 일본 정신대에 대한 분노 이것이 소설의 중심 그 소재를 되고 그 정신대란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 피해까지도 모두 이런 제국주의 그적 폭력에 넣어야 된다는 주제의식이 드러납니다. 당한 자의 한 누굽니까? 정신대를 직접 당한 자의 한이다. 면한 자의 그것을 피했지만 그것이 그 과정에서 당한 그 간접적 피해 곱다니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까지 보태고 싶은 내 마음 알겠어요. 장만득 씨 눈에 눈물이 그렁해졌다. 이 부분에서 이제 서술자는 누구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장만득 씨에 대한 오해를 풀고 동정적 태도로 돌변하면서 그렇죠. 이제 다시 바뀌게 되면서 소설 전체의 주제의식 정신대의 피해 일제 제국주의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망가진 우리 민족의 아픈 민족사를 다시 되새겨보고 잊지 말자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